네, 감사합니다. 이화여대 김정효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셔서 주님,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해서 저희가 두려워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고 여전히 예수님의 통치를 믿으며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슬기롭게 이 문제를 우리가 극복해 나가며 또한 이 시간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데도 지금 슬기롭게 주님 사용되어지는 유익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제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제가 같이 나눌 그 강의 주제는 인공지능 시대의 인성교육입니다. 저는 그 이과의 그 과학자가 아니고 또 이런 그 인공지능을 연구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 주제를 다루는 것이 저에게 이제 조금 버거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초중고등학교 그 학생들의 그 인성 교육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근래에 그 인공지능의 그 시대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오늘 이제 제가 그런 대로 미천하나마 좀 이렇게 공부한 내용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예, 저는 이제 그 초등교육과에서 교육과정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내용도 인공지능 윤리교육을 나중에 그 교육과정으로 개발한 그 내용을 또 이렇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 목차를 보시면 먼저 기술과학을 보는 입장, 그래서 Philosophy of Technology라고 하는 그 철학에서도 그런 영역이 요즘 굉장히 그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입장과 또 교육에서도 과학기술을 어떻게 봐야 하겠는가 하는 그 입장이 정리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공지능 시대의 인성교육에 어떤 문제가 있고 그것을 어떻게 지금 대응하고 있는지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세관으로 인공지능 윤리 교육을 이제 하면 이런 모양이 될 수 있다고 하는 하나의 그 사례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AI 시대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차별금지법하고는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이걸 한번 살펴보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이 잘 알듯이 인공지능이란 그 컴퓨터가 인간처럼 생각하고 학습하고 판단해서 스스로 행동을 하도록 만든 그 기술을 말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간단하게 말은 되지만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에게 굉장한 여러 가지 이제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게 진화론적 용어긴 한데 인간을 생각하는 사고하는 인간에서 호모 사피언스란 말을 많이 했지만 요즘은 호모 파베르라는 말을 사용한다 그래요. 파베르는 이제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그 산업화가 되면서 인간이 기계를 만들었는데 그 기계는 노동을 대신하는 기계지만 이제 그 AI가 등장하면서 대신 생각을 해주는 기계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인간을 능가하는 그런 어떤 하나의 그 진화론 관점에서 보면 하나의 그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인간종의 시대가 이제 서서히 종말하고 기계족이 생겼다 이렇게 우리는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생각이지만 진화론자들은 그렇게 생각하는가 봅니다. 그래서 포스트 휴머니즘 시대가 된다. 이제 이런 큰 그 울타리에서 지난 그 주에도 신경과학이 도덕성은 아무런 당위성이 없이 진화하면서 우연히 생긴 어떤 그 사회적인 관례거나 경향성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도 너무 놀랍게 기계의 발전에도 진화론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진화론은 그냥 뭐 과학 시간에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 있는가? 그렇지 않다. 이런 그 어떤 디베이트에만 진화론이 사용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그 문화 영역에 진화론이 이렇게 들어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학문과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에 과학 발전이나 문화는 절대 중립적이지 않고 그것이 그냥 문화가 아니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이것을 이 안에도 그런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그 문화 명령을 수행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분도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왔나 이거 제가 이번에 이거 준비하면서 또 이렇게 보니까 작년에 그 라스베가스에서 소비자 가전 쇼라는 걸 이렇게 매 하는가 봅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아메카라고 하는 그 인간형 로봇을 영국의 엔지니어드 아츠라고 하는 회사에서 이렇게 선보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간형 로봇을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 이름은 아메카고 남녀의 성이 없습니다. 아직 그걸 어사인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이제 개발자가 이때 그 쇼를 하면서 AI 아메카에게 질문합니다. 인간에게 미칠 최악의 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AI가 있음으로 해서 이렇게 질문하니까 아메카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로봇이 강력해져서 인간도 모르게 인간을 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뉴스에 동영상으로 지금 다 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아메카의 기능은 뭐냐면 실제 상담원하고 실제 이렇게 그 대화하면서 그대로 따라해요. 그걸 따라할 수도 있고 대화도 하는. 그래서 실시간 원격 안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막 얼마 전에 난리가 났던 챗 GPT 의 그런 것들을 다 받아들여서 거기가 이제 그 언어로 그 데이터를 이렇게 제공해주는 그런 그 역할을 하는 건데 이런 그 GPT라고 하는 그런 그 형태를 사용해서 대화형 인공지능을 통해서 뭔가 물어보면 그걸 안내하는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라고 하는 것은 그 단지 그렇게 이 사람을 대신해서 학습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어떤 그 기기가 생겼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어떤 거냐면 1, 2, 3, 4차 산업혁명에서 나온 모든 것들이 사이버상에 연결되어서 새로운 시대를 이제 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로봇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정보를 디지털화 해가지고 디지털화해서 그걸 또 그 네트워크화 합니다. 그리고 그 디지털한 데이터를 가지고 수학적 모델을 만들어서 그런 앞으로의 그 상황을 예측하고 예측할 수 있다는 건 곧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인공물이 뭔가 우리가 그 만들어낸 그 인공지능이 배움과 판단을 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장착하는 기기가 생겼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기계를 통제하는 위치를 계속 이제 보유할 수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어려운 시대를 이제 직면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 건 기술과 인간의 관계가 변화된 시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드러나는 그 여러 가지 그 국내 문제가 있는데 제가 이제 좀 한번 요 근래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이버 그 수사대가 있더라고요. 그 경찰 같은 데는. 그래서 최근에 그 딥페이크를 가지고 딥페이크를 아실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어떤 가상의
그 인물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마치 그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이제 많이 봤어요. TV 같은 데서도 그 MBN 뉴스 할 때 그 앵커를 그 이렇게 밑에 쓰죠. 이 영상은 딥페이크에 의해서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그 저기 그 방영이 되는 그런 거 우리가 본 적이 있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굉장히 그 사이버 음란물이나 아니면 그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그런 그 빈도수가 최근 2년간 이 79%나 거의 이제 2배 정도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잡아도 점점 더 늘어난다. 그 경찰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왜냐하면 이 그 페이크 앱이라고 그러던데 이게 무료 사용이래요. 아무 제재가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대로 사용하고, 그리고 여기 안에 이제 인물을 이렇게 뭔가 다른 인물에 이렇게 입혀가지고 말하는 걸 막 조작하고 하는데, 여기에 사용되는 인물의 한 10%가 한국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이제 무서운 얘기인데, 지난번 그 미국 대선 때 보면, 대선 때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저기 오바마가 트럼프를 그 공격하는 그런 발언을 하는데 그게 다 이 딥페이크에 의한 거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무서운 이게 기술인데, 관련된 법률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없는 그 상황에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렇게 많이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인공지능을 탑재한 그 무기 개발을 이렇게 미국에서 했는데, 이때 통제가 안 되어서 그러니까 뭔가를 이제 공격하도록 그걸 인공지능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이제 멈추니까 자기의 그 임무는 그걸 공격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멈추도록 하는 인간을 공격해서 거의 죽이려고 했다는 그런 그 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I 채용 그 면접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제 프로그램을 파이매틱스라고 하는 그 회사의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많이 사용한답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존에서 이걸 많이 사용했는데, 결국은 이전에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 그 인공지능이 그것을 모델링해서 수행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그 남자들이 많이 고용이 돼서, 말하자면 여자들에게는 좀 불공정한 데이터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AI 그 면접관을 사용하고부터 그 여자들이 굉장히 이렇게 불리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밝혀져서, 원인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현상을 그렇게 인식하고 폐지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최근에는 미국 같은 경우는 AI 채용 면접을 이제 할 때 1년에 한 번씩 이제 그 관련 그 관청에서 이제 이렇게 뭔가 감독하는 그런 시스템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챗 GPT가 이제 그 작년에 생겨가지고 엄청나게 우리 그 교육 현장에도 지금 챗 GPT를 어떻게 교육에 사용할 수 있는지 벌써 교사 연수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가이드라인을 지금 한국에서 만들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13세 이하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겠다, 그런 것들이 그냥 방송에 잠깐 나오더라고요. 근데 아직은 우리는 그런 게 없이 이제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사용 금지를 내린 국가가 꽤 있다고 그래요. 이제 중국을 비롯해서, 물론 이제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많이 그렇게 하겠죠. 이제 이런 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필터 버블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는 늘 이것을 이제 당하고 사는 건데, 그 인터넷 그 정보 제공자가 우리 사용자의 이용에 맞춰서 필터링한 정보를 주는 거죠. 우리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이미 필터링한 정보만 접하게 되고, 같은 단어를 검색해도 이용자에 따라 다른 정보가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이 이게 조작됐다고 그럴까요? 통제된 사회에 이미 살고 있는지 우리가 이걸 인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챗 GPT가 나오면서 이렇게 그 백악관에서 그 관련 그 기술 그 회사 그 임원들을 회동하고 이렇게 대통령이 이런 뭔가 내용들을 요구했다 그러는데, 뭐냐면 제품의 안정성을 보장하라는 거예요. 그 개발자들과 그 제작사에서. 그래서 그렇지 않고는 이게 사용될 때 뭔가 좀 더 제재가 가해지고 이렇게 돼야 되겠다,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는 좀 이 정도로 좀 더 심각한 논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현대 그 차에서 자율주행 그 차를 올해 그 작년에 이제 얘기했던 건데요. 올해 이제 그 레벨 4 정도로 운행할 수 있는 차를 만들겠다 이렇게 한 거랍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자율주행 차도 이제 그 안에 운전자가 앉아서 이제 밥도 먹고 뭐 이제 우리가 지금도 좀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편안하게 할 수 있는데 레벨 3 정도는 운전자가 뭔가를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 레벨 3일 때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건 뭐 2 혹은 3 정도인데 뭔가 문제가 생길 때 운전자 책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제 고도로 발달을 하면 이게 레벨 5까지 있는데 올해 레벨 4까지 하려고 한다 그래요. 그런데 이때는 그 사고가 나면 운전자의 책임이 없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완벽하게 기술이 이런 그 주행을 그 관정할 수 있는 그 기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그러면 사고가 났을 때 제조사의 책임을 할 거냐, 개발자의 책임을 할 거냐, 이걸 관리 감독하는 어떤 그 감독에게 이제 그 책임을 물릴 것에 대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그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세상이 왔고요. 그런데 이런 그 로봇의 그 발전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굉장한 어떤 그 예견을 한 책은 한스 모라빅의 그 마인드 칠드런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2011년 책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50년 정도 되면 로봇이 지구의 주인이 된다. 그래서 인류 보편적인 그 문화 유산을 다 이렇게 칩에 넣어서 그걸 전수하는 그런 시절이 올 건데 2030년 정도 되면 이 사람이 이제 그게 5세대 로봇이라고 그러고 2003년 30년 정도 되면 원숭이 정도의 그 인간형 로봇가 그 휴머노이드 로봇가 생기고 40년 정도 되면 그때 인간 정도의 지능이 생겨서 그때부터 이것을 이제 초월 딥 러닝으로 스스로 이제 학습하게 돼서 이제 이렇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예언을 했는데요. 사실 이것보다 훨씬 지금 빨리 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2020년 그 초에 사는데 아까 아메카는 거의 뭐 그 인간에게 거의 유사할 정도로 감정도 읽고 뭐 이렇게 많은 그 정보를 프로세스할 수 있는 그 정도가 거의 임박했다고 그럽니다. 지금. 예, 그래서 그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일론 머스크나 빌 게이츠나 이제 관련한 사람들이 인공지능의 발전이 인류의 종말을 가져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리고 레이 커즈와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것이 어떻게 오냐 할 때 이분이 특이점이라고 하는 용어를 이제 만들어서 이 특이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인간의 기술의 통제가 불가능한 어떤 지점인데 그것을 이제 넘어가게 되면 인류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그 인공지능의 그 수준을 또 3단계 정도로 앞에 그 한스 모라빅은 그 2010년도 정도 이제 얘기한 건데 최근에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좁은 인공지능 이건 우리가 지금 컴퓨터나 아니 그 핸드폰이나 아니면 집에 무슨 그 가지고 있는 그런 겁니다. 뭐 시리아 이렇게 부르면 이렇게 대답하는 그 정도의 그 어떤 한 분야 한 그 측면만 그 기능할 수 있는 이게 좁은 인공지능 단계고요. 그다음에 이제 2단계는 범용 인공지능인데 이거는 인간과 같은 수준의 지능에서 인간의 마음과 감정을 이해하고 스스로 학습하는. 근데 아까 아메카가 거의 수준의 이제 그 유사하게 올라왔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이 특이점을 이제 이렇게 초월하는 그런 이제 초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건 인간이 통제를 이제 그 벗어난 인공지능을 말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초인공지능이 생기면 인간의 개입이 이제 불가능해지는데 이것은 언제 생기냐면 바로 그 전 단계 그 범용 인공지능이 완전하게 가능하면 그때 이제 스스로 딥러닝을 해서 이제 인간을 초월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점에 이것을 그 아까 그
그 앞에 영국의 그 회사나 굉장히 여러 그 회사들에서 이것을 달성하려고 이렇게 연구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범용인간지능이 그 완전해지면 정말 굉장히 그 재앙이 올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시점이 된다고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예, 저도 어제 그챗 GPT에 넣어서 이거 물어봤어요. 제가 AI 시대의 인성교육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 공감과 감수성 강화해야 된다. 가치 교육을 더 해야 된다. 디지털 시민 교육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그 협업과 문제 해결력을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 제 눈에 띈 건 굉장히 특이한 게 이 지금 두 서론과 이제 종결어를 이렇게 쓰더라고요. 인간과 AI 간의 조화로운 협력을 위하여 이 인성교육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성교육은 AI 기술과 함께 발전하고 적응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마치 이제 인성 교육이 AI와 그 어떤 그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수준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무섭기도 하고 이런 것들 한번 봤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서두로 우리가 어떤 시점에 와 있는지를 이제 본 겁니다. 예, 지금부터는 그 philosophy of technology와 그 교육에서 기술을 보는 입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제가 요거는 그 2017년 정도에 미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 초등교육에 어떤 그 과제와 전망이 있는가 하는 그 보고서 그 연구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했던 내용인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 손하철 교수님의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술 철학은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나눈다 이렇게 하면서, 고전적인 기술 철학자들은 이 기술이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고 인간을 기술의 부속품으로 전락시켜서 비인간화를 초래하고 그래서 이 호모 파베르라고 하는 그 생각들은 인간의 본질을 말살한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이제 부정적으로 봤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엠피리컬 턴 그래가지고 어떤 실증적인 연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앞에 있는 것이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비판을 하면서 이것들이 사용되어질 때 사회 현상을 사회학적으로 분석하거나 개별 기술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먼저 해서 사전에 이런 것들을 좀 대안을 모색하거나, 아니면은 이 기술이라고 하는 인간 행동을 그냥 그 어떤 인간의 한 측면으로 생각해서 연구를 해야지, 이걸 전반적인 인류의 어떤 그 현상으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은 좀 그 지양하고 어떤 한 측면의 그 연구로 국한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그 포스트 휴머니즘을 이제 주장하는 입장인데요. 두 가지 입장이 있다고 합니다. 트랜스 휴머니즘, 이것은 기술의 도움으로 인간의 신체와 인지기능, 도덕성 측면에서 새로운 존재인 포스트 휴먼이 출현한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냥 인간이 이제 더 이상 자연적으로 주어진 신체에 들어가 있지 않고 뭔가 그 과학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더 이제 그 진화해 간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그 어떤 글에서 봤는데, 그러니까 컴퓨터 칩에 기억과 지식을 이식해서 영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정말 대놓고 이상한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고요. 그다음에 비판적 포스트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건 이것보다 조금 더 나간 입장이더라고요. 크리티컬 포스트 휴머니즘인데, 우리가 크리티컬 사이언스 이렇게 하잖아요. 비판 마크시즘. 그거를 조금 더 접목을 해서 이제 한 스텝이 더 나가서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제 끝에 이제 그 인간이 어떤 그 주관이 되는 휴머니즘을 이제 버리고 이렇게 그 포스트 휴머니즘으로 나아가야 돼서 그 인간이 단지 그
그 기능 자체를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그리고 뭔가 인간 자체를 변화시키는 그 수준을 넘어서 비인간 존재와의 그 상호작용과 공생의 가능성을 논의하는 쪽으로 나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화론적 관점에서 인간의 진화 이후에, 그러니까 위에 있는 트랜스휴머니즘이 인간을 진화시키는 건데, 인간을 진화한 이후에 기계족이 이제 출현하게 되니까 그 기계족이 아까 아메카 같은 거고, 범용 그 인공지능이 출현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통제권이 이제 진화로 더 이상 인간의 시대가 이제 끝나서 그들에게 모든 통제권을 넘겨주는 그런 시대가 되고, 그럴 때 이제 인간은 그 비인간 존재와의 그 공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논의가 그 필수로 전개되어야 된다, 이런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최근 연구인데요. 그 미래 포스트 휴머니즘 시대의 학교 지식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연구가 또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또 이거는 아마 한국교육개발원 같은 데서 했던 연구 같은데, 이렇게 연구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이 앞으로는 그 탈인간 중심 지식관이 그 학교에 들어올 것이다. 이것은 뭐냐면 인공지능의 딥러닝과 인간 사고의 이제 공존을 인정하고, 데이터 정보 지식의 관계가 이제 변화하고, 지적 이해의 상보적 학습 효과 및 재창조.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뭐 계속 얘기하던데, 그 GPT, 그러니까 챗 GPT가 이제 인포메이션을 주면 그것을 다시 가공하고 판단해서 또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그 어떤 학습이랄까요? 학습들이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구에서 하고 있는 얘기가, 아까 그 미래 사회의 인간 가치가 인본주의 관점에서 인본주의적 관점에서의 가치를 넘어서 포스트 휴먼으로서의 가치로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시사한다. 이제 이 사람들 연구가 굉장히 많은 관계자들에게 이 미래 사회 학교 지식에 대한 키워드를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어떤 키워드들이 이제 이렇게 아주 그 메인 키워드로 생성되는가 하는 그런 이제 연구 기법으로 이거를 봤는데, 보통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미래 사회 인간의 그 비인간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포스트 휴머니즘적 전회를 요구한다, 이제 미래 사회에서는. 그래서 비인간이란 거, 인간과 다른 종, 인간과 다른 종과의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미래 사회의 학교 지식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질문에 환경과 윤리라고 하는 키워드도 굉장히 많이 이제 등장을 했는데, 이것은 단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우리가 거주하는 이런 생활 환경에 국한되지 않고 사이버 공간이나 가상 공간이나 메타버스나 이런 것들이 적용되는 굉장히 확장된 개념의 환경을 의미한다. 그리고 또한 뭐 윤리 같은 것도 인간과 인간 사이의 상호 신체성을 넘어서 인간과 비인간, 또 인간과 기계, 즉 이제 인공지능 과의 공생을 위해서 필요한 그 개념으로 변화할 것이다. 이 환경과 윤리라고 하는 것도,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충격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대체를 해야 할까, 또 대체하려고 하는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손한철 교수의 그 얘기인데, 첫째는 적자생존 각자 도생입니다. 어쨌든 이것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대의 명분이 있겠지만, 인간이 이런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이유는 가치의 창출에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통제권을 획득하는 이제 이런 것인데, 이런 것은 이제 일반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개인적으로 도전하기가 힘드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되면서 그 직업을 상실하게 되고, 또 다른 어떤 직업종이 나타나고 이러니까 그냥 개개인이 자구책을 그냥 마련해서 살아야 한다, 이런 입장이 있고, 이제 두 번째는
기계에 비교한 인간의 그 우월성을 강조한 낙관론.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냥 일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지, 아주 그 소수만이 관련된 그 일들인데 이것으로 너무 확대해서 현실 왜곡한다라고 하는 낙관론의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호모파베르의 역설과 공공의 가치 주장. 이건 뭐냐면 호모파베르가 그 도구를 사용해서 인간에게 유익하게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거꾸로 이 도구에게 이제 그 끌려가는 그런 역설이 이제 발생을 했는데, 이것에서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은 공공의 가치를 그 지키는 방향으로 이 기술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그 방향성을 모색하고 그것을 제한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단지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뭔가 방안을 그렇게 단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지켜야 할 가치를 논하면서 이 기술 발전의 방향을 다잡아야 된다, 이런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마 맨 마지막 그런 입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교수님이 이제 과학기술에 대한 윤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가르치자 하는 건데, 이게 이제 과학기술 문해력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합니다. 요 용어 제가 이제 붙였는데, 왜냐하면 지금 리터러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상용이 돼. 디지털 리터러시, 무슨 또 사회성에서도 무슨 뭐 소셜 리터러시 뭐 이런 말 많이 사용하는데, 여기는 과학기술의 그 리터러시가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보면 대학에서도 이런 이제 AI 인공지능 시대를 가면서 교양 과목에 다 컴퓨팅 사고를 가리키는 과목들이 다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윤리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강하게 들어가는지는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런데 이걸 반드시 가르치자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 과학기술에 대한 윤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자는 건데, 첫째 뭐냐면 새로운 기술이 필요한 구체적인 이유가 있는가. 그냥 개발해서 선점하면 가치를 창출하고 그 통제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인데, 그 새 기술이 왜 필요한지를 물어보고 그걸 이제 좀 제재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술 개발이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를 지탱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것을 더 이렇게 그것에 반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이 기술이 기존의 기술 격차를 완화시키는가. 그러니까 이게 하이텍이 될수록 기술을 이해하는 사람도 적고 기술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소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술은 이제 그래서 공공성이라는 말이 나중에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가치 이점을 그렇게 가치 수혜를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기술 소유와 그 혜택의 격차가 벌어지게 하는데, 그걸 완화하는 기술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류의 지속적 생존과 공존에 도움이 되는가. 그러니까 아까 그 포스트 휴머니즘으로 가면 인류의 그 어떤 그 기능, 진화론적으로 그 사람들 그 용어에 의하면 진화론적으로 인류의 시대가 이제 종결되고 이렇게 새로운 뭐 이렇게 간다고 하니까 지속적 생존과 공존에 도움이 되는가를 이제 살펴볼 수 있는 이런 그 윤리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걸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전에도 우리 교과서에 보면 이제 뭔가를 가르치는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거는 국어, 산수, 사회 뭐 이런 걸 가르치지만 그 뒤에 왜 배우는가 하고 하는 그 전제들이 있거든요. 수학을 열심히 하고 과학을 열심히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과학주의 같은 거는 과학이 우리를 이렇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한다, 이런 거고, 또 그런 걸 막 공부를 해서 부를 창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물질주의가 우리를 이제 행복하게 한다는 것이, 그런 어떤 전제들이 있는데, 우리가 과학을 또 기술을 학교에서 가르칠 때 어떤 전제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바라보는 그 입장이 있는데,
첫 번째는 기술 결정론입니다. 이게 이제 초창기는 이거를 많이 얘기했어요. 우리 앞에서 그 필로소피 오브 테크놀로지에서도 고전적인 입장에서는 그 비인간화, 그 인간에게 그냥 네거티브한 영향을 줄 거라는데 그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기술 결정론, 기술은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독립적이고 비인간적인 힘이다. 그래서 그 현대 기술은 인간 활동의 모든 분야에 이미 절대적인 영향을 발휘하는데 그래서 거기에 어떤 그 틀에 이렇게 종속되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건 굉장히 이제 그 비인간적인 힘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그 번영에는 굉장히 네거티브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해서 주로 이제 이 얘기를 많이 얘기했는데요. 요거는 이제 조금 지난 겁니다. 아마 뭐 TV가 나오고 막 이렇게 그런 어떤 정도에서 이제 했던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 중립론입니다. 기술이 인간의 목적과 목표에 완벽히 토대를 두고 있는 중립적인 어떤 힘이다. 그래서 기술 체계는 단지 도구일 뿐이기 때문에 인간의 그 자유와 운명을 고정시키지 않고 기술의 힘을 우리가 그 나쁜 목적, 우리가 사용에 따라 그것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 기술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는 인간의 몫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술 낙관론이라고 하는 건 기술이 우리의 생활을 개선해주고 그리고 그 기술의 어떤 부정적인 그 효과는 인간이 근절할 수 있다. 그래서 기술은 인간 조건 개선에 아주 그 좋은 역할을 할 것이다. 이제 이게 기술 낙관론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기술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중립적인 것이 아니고 정치적, 사회적인 힘으로부터 중립적이지 않아서 어떤 그 경향성을 기술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이 정치적, 사회적 현실을 변화시켜 왔고 인간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인간은 그 방향을 다시 수정하거나 그 작용을 억제할 가능성도 있다까지 이게 이제 기술 현실론인데 이제 저는 이제 기술 현실론으로 교과서가 이제 이렇게 집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과학 교과서 같은 경우는 기술 낙관론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기술의 발전을 소개하고 기술이 우리의 모든 그 인류의 문제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그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도덕 교과서로 이제 들어가면 이 기술이 이렇게 장점과 단점이 있다. 그래서 만일에 인터넷상에서 우리가 악플을 달면 어떤 그 부정적인 영향이 있고 또 이거를 그 인터넷 SNS를 잘 활용을 하면 어떤 식으로 공동체가 형성되고 지속적인 공동체의 지속성이 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그 좋은 쪽과 나쁜 쪽을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우리가 이건 중립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된다 하는 입장이 기술 중립론인데 그 도덕 교과서에는 이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체적으로 교육과정이 어떤 한 입장을 채택하고 있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이제 들쑥날쑥한데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기술 결정론 같은 건 아주 초기에 나온 이론인데 닐 포스트만이라고 하는 과학사를 전공하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그 TV가 나오고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그 테크놀로지의 이제 발전을 보면서 테크노폴리라고 하는 그 책을 쓰면서 기술에 정복당한 문화의 어떤 문제점을 이제 지적하고 또 교육에 이제 종말이 올 거라고 하는 책도 내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 책이 다시 좀 각광을 받는다고 합니다. 예, 다음으로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 인성교육의 재문제와 대응 이제 이런 그 입장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고 또 다른 국가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제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공지능 시대에 여러 가지 이제 윤리적인 그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5가지로 이제 정의하면 이제 그 기계와 그 기계가 기능적으로 더 이제 그 우위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그 존엄성
그리고 인간의 어떤 그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더 본격적으로 얘기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이제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윤리적인 그 쟁점이 있고, 이제 일부 학자들은 뭐 서로 간의 질서와 예의, 동정심과 배려심, 도덕성과 인격 등이 그 인간성을 대표하는 개념이다라고도 이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교육의 내재적 목적의 추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교가 인간의 그 가치를 능력에 두고 그 어떤 그 기능적인 가치를 그 높이는데 이렇게 해왔는데, 이것이 이제 그 기능적인 측면에서 그 인공지능이 이걸 대체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인격주의 교육이 중요하다. 그래서 교육이 그러니까 학업 성취도를 높여서 더 좋은 대학을 가고, 더 좋은 대학을 가서 사회적으로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안정적인 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그 위치를 선점하는 그런 그 역할을 이제 주로 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학습자가 그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존엄성을 느끼고 그 행복하게 그 살아가고,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가진 달란트를 어떻게 그 이렇게 발휘하면서 그 내재적인 기쁨을 그 교육을 통해서 맛볼 수 있겠는가, 이런 교육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제 이런 그런 그 얘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디지털 시대의 인간 변화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이제 필요하다 이랬는데, 요거 또 이제 우리가 굉장히 여러 가지 그 4차 산업 혁명이 인간의 삶과 그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을 이제 변화시킬 거다라고 하는 것이 그 이렇게 좀 수고적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고, 이제 그런데 조금 더 그 경험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그 우리가 이런 그 모든 정보가 그 디지털화돼서 이제 그 정보를 습득을 이제 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 학습자들은 어떻게 그 사고들이 변하냐면,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정보 습득력은 굉장히 그 증가하는데 집중력이 이제 떨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면 판단력이 이제 저하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그 인간의 그 인지적인 그 기능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 이런 연구가 있긴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불평등과 통제 문제의 심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술이 소수에게 이제 혜택을 주고, 또 기술 집합적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비싸서 사회적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뿐 아니라 존재적 불평등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무슨 그 생명 연장과 관련한 그런 그 기술에서요. 그 다음에 이제 가치 판단을 포함하는 과학기술 문해력 교육이 이제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 이제 하고 있는데, 이건 아까 말씀드려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이슈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 과학기술 그 문해력이 필요하다는 거에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이 첫 번째 겁니다. 컴퓨팅 사고와 코딩 교육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거 알아야 되죠. 왜냐하면 모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환경들이 이제 다 디지털화되고, 또 그것이 네트워크화 됐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작동해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좀 예견할 수 있어야 이 디지털 사회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과학기술이 그 어떤 그 윤리적인 문제를 가질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도 반드시 같이 해야 되는데, 인간다움이라든가 공동의 선이라는 기준에서 그 과학기술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같이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인공지능 시대, 지능정보 사회에서의 인성교육의 앞에는 그냥 뭐냐면 그 과학기술이 가지는 어떤 그 윤리적인 이슈고요. 지금 요거는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인성교육에는 어떠한 그 요구가 있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성이라고 하면 우리가 인성 안에는 이제 세 가지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도덕성,
이제 가치와 관련된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사회성. 이거는 이제 사회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관계에 대한 그 인식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다음에 이제 감성이라고 하는 건 자기의 감정을 읽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읽고 그걸 잘 표현하는 이런 능력들인데, 이런 것을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앞에 그 윤리적인 이슈가 어떤 그 문제를 야기하는가 그거를 보겠습니다. 예, 도덕성 영역에서는 도덕적 판단의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이거는 어떤 그 개발자와 관련될 수 있는데, 데이터 분석과 그것을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도덕적 이제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가르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인간 존엄에 대한 혼란,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과 그 관련된 윤리가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명의료윤리의 약화, 생명 연장술의 발달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인데, 죽음에 대한 윤리의 문제의 새로운 측면이 이제 도래해서 이건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이렇게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가지는 그 대두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로봇 윤리 혹은 존재 윤리가 이제 대두하는데, 그 스팟이라고 하는 그 무슨 그 강아지 같은 그런 인공지능 그 로봇가 있었는데, 이 개발자가 그 인터넷에서 이 스팟을 이렇게 발로 차는 영상이 올라왔다 그럽니다. 그런데 많은 그 인터넷의 그 구독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엄청난 그 문제를 제기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그 인공지능을 탑재한 이 기계도 하나의 존재로 이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아까 그 포스트 휴머니즘 얘기하는 진화론자는 지금 그거를 막 진행시키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그건 기계에 지나지 않는 것인데, 이제 그런 그 관계 문제, 지금 이 부분이 초등학교 도덕 교과서에 지금 5, 6학년에 이걸 가르치라고 나와 있어요. 불분명하게 나와 있죠. 그걸 존재로 인정하라 얘기도 사실을 안 하고, 하여튼 그 관계를 다루라 이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성 영역에서는 인간 소외, 그러니까 이 로봇과 이제 많이 컨택을 하기 때문에 또 그것이 보조적으로 이제 함께하는 그런 만남이 피상적이고, 또 피상적일 뿐 아니라 선택적으로 이제 만나는 이제 그런 그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인격적 성숙의 기회가 이제 차단된다. 그러니까 좀 싫은 사람도 만나고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서 그 관계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가,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그냥 전화 오면 받아야 됐지만, 누가 전화 오는지 다 알고 선택적으로 받고, 뭐 또 요즘은 줌 또 수업을 해도 학생들이 그냥 얼굴과 보이스를 다 차단하고 하기를 원합니다. 키라 그러면 그냥 이마만 보이게, 뭐 이런 식으로 그 선택적 만남 이런 걸 하고, 그러니까 이제 대인관계 기술이 이제 떨어지고 공동체 의식이 이제 또 떨어지고, 그러므로 갈등 해결 능력도 이제 부족하게 돼서 사회성의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2010년 연구인데요, 미시간 대학에서 연구를 했는데, 공감 능력이 그 20년 전보다 대학생들 40%가 떨어졌다고 하는 그 연구가 있습니다. 그다음 감성 영역에도 인간의 그 고유한 그 감성이 이제 점점 상실이 된다, 이런 그 연구가 이제 있고요. 그리고 또 그 MIT 연구는 10대가 44%가 대화할 때 항상 온라인을 이제 접속하면서 대화한다는 거, 대화할 때도. 그래서 바로 앞에 앉아 있는 그 실제 존재의 그 인식 능력, 그들의 어떤 뭐 감정을 읽거나 이러는 것들이 많이 저하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예, 그 외에도 여기는 이렇게 안 나와, 여기 어딘가 이제 또 나오는데,
예, 그래서 이제 이 사회성 영역에서는 지금 언택 사회에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많은데, 실제 저 이제 사회성 발달 이런 거를 강의하면 또래와의 우정의 관계 기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아이들이 그 도덕적인 행동 또 친사회적 행동을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 친구와의 우정을 그 깨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을 골몰하면서 이런 것들을 배워나가거든요. 또 하나는 친구와의 그 집단적인 그런 그 관계를 통해서 이성에 대해서도 배우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사회 문제에 대해서 탐색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서적인 기반이 또래 집단이 됩니다. 그런데 또래 집단을 형성할 수 없게 되는 이제 그런 문제들도 이제 생기고요. 예,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의 인성교육의 이제 현황을 보면, 예, 22년도 이제 요번에 새로 나온 교과서 그 교육과정에 작년에 5, 6학년에 인공지능 윤리가 들어갔더라고요.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과에도 인공지능 윤리를 이제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과도 이제 5, 6학년에서 가르쳐지는데 거기서 이제 컴퓨팅 사고를 가르치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윤리는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번에 이제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과학 교과서는 제가 미처 못 살폈는데, 2015에서는 여기에 그 이런 그 기술과 관련된 윤리를 가르치도록 돼 있었어요. 2015에도. 근데 그거를 보면 전혀 그 이렇게 실제 그 과학의 그런 그 내용을 배우면서 거기에 포함된 어떤 그 윤리적 이슈를 배우게 하기보다는 그냥 1단원에 한 단원에서 그냥 과학에도 어떤 그 가치가 있을 수 있다, 인간 생활에 영향을 가치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만 하고 그냥 지나가는 그런 그 교육과정이 이제 있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2022 교육과정이 어떻게 될지 한번 그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그 외에 이제 그 작년에 그 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라고 하는 데서 인공지능 윤리 교육의 그 원칙과 요건을 이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2022 교육과정이나 지금 창체 같은 데서 지금 또 이제 하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있고, 또 외국의 싱가포르나 미국이나 중국은 이것을 어떻게 다루는지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요게 이제 우리나라 그 2007, 2009, 2015 이렇게 해서 요때부터 2007년도부터 이제 그 정보 이 사회에 필요한 윤리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그 인터넷 예절과 게임 중독을 이제 예방하는 내용이 들어가라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이 게임 중독으로 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 WHO에서 이게 굉장히 이제 이슈가 됐는데, 게임 산업 하는 사람들은 이걸 중독이라고 보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게임 산업이 굉장히 그 발달이 돼서 그 끝까지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냥 그거는 이렇게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고 또 하나의 문화 활동인데 그걸 중독으로 보기 뭐 그냥 그런 식의 이제 그런 걸 했는데, 작년에 이게 그 중독으로 이렇게 중독의 일부로 이렇게 확정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제 교과서에는 지금 다루지 않습니다. 게임 중독을 2007년에만 다루고, 그리고 이제 연구에서도 이것을 과몰입이라고 용어를 바꿨죠. 중독이라고 하지 않고 과몰입. 예, 그래서 이제 이 용어 하나하나가 가지는 의미들을 우리가 참 이렇게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에는 이제 인터넷 예절, 정보사에서 올바른 그 생활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기술 중립주의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에 잘 사용해서 올바르게 사용해야 된다는 걸 가르치는 거고요. 이제 2015에서는 그나마 가르치던 3, 4학년에서 가르치던 인터넷 예절 가르치지 않고 축소가 돼 버렸어요. 이게 내용을 줄이라 그랬는데 이 내용을 줄여버리더라고요. 이때 2015년에 그 내용을 한 교과서 내용을 한 20% 줄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less is more이라고 했던, 그러니까 less is
그 배럴이라고 했던 것 같은 그런 캐치프레이즈로 이제 더 깊은 사고를 하기 위해서 조각난 지식을 가르치지 않고 좀 더 이렇게 농축적인 내용을 가르치자 하면서 주제들을 뺐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애국심과 이 인터넷 관련된 예절이에요. 제가 보기엔 가장 중요한 걸 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다가 올해는 이제 2022에서 이제 인공지능도 들어가고 인터넷 관련해서는 이제 3, 4학년도 해서 조금 늘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21년도에 이제 제자들하고 함께 그동안 도덕교과서의 정보윤리 교과정과 교과서가 어떻게 변했나 이걸 이제 쭉 살펴봤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중립적인 입장, 기계 중립적인 입장을 이게 고수하고 그리고 이 행동적으로 그 역기능을 억제하는 정도의 교육만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제언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 현실론에 기반을 해서 자신과 개인의 권리를 어떻게 우리가 잘 보호하면서 이걸 참여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그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고 또 개발자가 가지는 왜냐하면 애들이 컴퓨팅 사고를 배운다는 건요 아이들이 그 알고리즘을 짜고 그 수학적 모델링을 만들어내는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발자가 가지는 윤리성에 대해서 가르쳐야 돼요. 근데 그런 내용은 뭐 거의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실과도 이제 이렇게 기술과 사회 변화 이렇게 이제 예전에 들어가 있지만 뭐 이렇게 심각하게 내용들이 안 들어가 있었고요. 요거는 이제 아까 그 과학교과에서 이렇게 한 단원에서 그냥 다루고 지다가지 그 융합교육으로 모든 그 과학적 내용을 배우고 과학을 활용할 때 있어서 이렇게 관련된 윤리적인 이슈를 다루도록 되어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도덕과 실과에서 인공지능 윤리를 융합적으로 가르치도록 하려고 한다 이런 내용이 지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인공지능 윤리의 3가지 원칙, 10가지 핵심 요건, 그래서 인간 존엄, 사회 공공선, 기술의 한목적성을 가리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술 현실론입니다. 기술이 그 안에 다양한 가치가 들어있다는 거, 그 자체가 중립적이지 않다는 걸 이제 가리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10대 요건으로 인권 보장, 프라이버시 보호, 그다음에 다양성의 존중, 침해 금지, 공공성, 연대성, 데이터 관리, 책임성, 안정성, 투명성을 이제 가르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좀 근데 요거 이제 그 만들어진 표인데 조금 들어가서 보니까 인권 보장에 뭘 하냐면 그 인권을 중시하는 거 이런 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것보다 인간의 존엄성이 좀 더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이제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키워드가 같다고 내용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 6학년 2022 교육과정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 로봇과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난번에도 강의할 때 말씀드렸는데 도덕 교과서에 정답을 제시하지 않고 스스로 찾아가도록 한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질문으로 그 지식과 이해 부분을 이렇게 끝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의 경우, 싱가포르이 사실은 이런 그 인터넷이나 ICT 관련해서는 우리보다 더 잘 교육적으로 대응한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평가합니다. 교육학자들은. 그래서 이렇게 볼 때 2020년까지도 디지털 학습자를 위해서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그 5개년 계획을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보면 그 테크놀로지의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치 중심 교육에 부합하는 그런 그 ICT 교육을 해야 한다라고 이제 얘기도 그게 굉장히 강조돼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도 이렇게 교육에서 테크놀로지를 가리킬 때 이렇게 기준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여기 개발자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글로벌 협력자로서 어떻게 기준을
이렇게 해야 되는지 해서 우리 그 초등학교 교과서에 지금은 우리가 그냥 사용자로서의 윤리만 거의 나와 있는데 이제 개발자거나 인터넷 상의 하나의 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그 어떻게 거기서 자기 족적을 남기면서 거기도 하나의 그 아이덴티티를 그 오프라인의 아이덴티티와 이렇게 그 통합적으로 윤리적으로 구성할 수 있겠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가르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디지털 시민 그 내용을 보면 학생들은 상호 연결된 디지털 세상에서 살아가고 학습하고 일하는 것에 대한 권리, 책임, 기회를 깨닫고 안전하고 합법적이고 윤리적인 방법으로 행동하는 것을 알도록 해야 한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디지털 정체성과 평판을 배양하고 관리하여 디지털 세상에서도 그들의 행동에 영구성이 있다는 걸 알게 해야 된다. 기술을 사용하거나 네트워크와 연결된 기기를 사용할 때 온라인상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포함한 긍정적이고 안전하고 합법적이고 윤리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디지털 그 공간에서도 어떤 그 정체성이 있고 그것이 합법적이고 윤리적으로 거기서 행동해야 된다는 걸 이제 가르치려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그 시파라고 해야 될 캐네디안에서 그 각국의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어떤 전략을 이제 펴고 있는가에 대한 것에 대해서 8가지 이제 정책 분야가 있는데 각국은 어디에 이제 치우쳐서 어떤 경향으로 이제 이 인공지능을 접근하고 있는가 이걸 이제 쭉 다 연구했는데요. 그 중에 우리나라가 사우스 코리아라고 나오는데요. 우리가 위로 쭉 올라가면 그 8개 그 정책 중에 우리는 그 에틱스가 약하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에틱스하고 데이터 활용, 그다음에 AI 활용 정책이 약하다. 대신에 한국은 연구와 산업과 AI 핵심 인재를 키우는 데 치우쳐져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OECD도 그 인공지능을 이제 사용할 때 가치 기반으로 그 사용해야 된다는 권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보면 투명성과 설명이 가능해야 되고 뭐 책임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 또 이제 제가 그 중국 그 교과서를 그 분석한 적이 있어요. 이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이제 그 중국의 그 사회주의에서 과학으로 뭔가를 이제 선점하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학교육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래서 인공지능 교과서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한 2종류를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보면 그 앞에 보면 이제 다른 국가들 미국이라든가 아까 싱가포르라든가 유럽 국가들은 AI가 사회에 비칠 수 있는 다양한 영향, 특별히 윤리적 측면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에는 전혀 하고 있지 않아요. AI 기술에 초래될 수 있는 부정적인 사회 영향에 대해서 내용을 거의 포함하고 있지 않고 그리고 2종류 교과서 중에 한 종류는 처음부터 끝까지 게임으로 그런 걸 다 배우도록 합니다. 그래서 정서적이고 윤리적인 내용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 AI가 유용하다는 이제 그런 것들로만 되어 있어서 굉장히 이제 두려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인공지능 이 시대에 우리가 그 어떻게 그 인성 교육을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이제 한번 추려서 말씀을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좀 종합하면 그 바른 기술 윤리를 정립하기 위해서 기술에 대한 인간의 통제권을 유지하도록 하는 그런 교육과 인간의 존엄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번째 이제 그 인성 교육에 있어서
인간다움의 본질, 그다음에 교육의 내재적 목적, 불평등과 통제의 문제, 가상현실에서 인간의 변화, 과학기술, 문해력 등의 이슈를 반영하는 그런 인성교육을 해야 된다. 그리고 좀 구체적으로 인성교육이 이제 세 가지 측면이 있다고 했으니까 도덕성, 사회성, 감성 교육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도덕성 교육에 있어서는 과학기술 실행에서 도덕적 판단력의 문제, 인간 존엄에 대한 혼란, 생명의료 윤리의 약화, 로봇 존재와의 그 윤리 이런 것을 어떻게 반영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면서 도덕교육 해야 된다. 그다음에 사회성 교육에서는 인간 소외, 공감 능력 상실이 이제 반영이 돼야 되고 감성 교육에서는 인간의 감성이 이제 점점 상실되고 또 SNS 그 중독 문제가 반영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과학이나 기술 교육에서는 그런 과학기술 문해력을 이제 포함하도록 해서 그 어떤 지식적인 것뿐이 아니라 그 관련된 윤리적 이슈를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문해력을 가르쳐야 한다. 그다음에 이제 도덕 교과에서 지금 이제 2009년쯤인가 2007년쯤에 지금까지 이제 한국의 도덕 교과서도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쳤어요. 그런데 2007년인가부터 환경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 영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도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가 해서 윤리학에서 탈인본주의적인 접근 그래가지고 모든 그 우리 주위에 있는 생물체와의 그 관계에 대해서 그 생명 존중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나오는 영역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 인간과 기계에 대한 윤리 영역이 이제 설정이 되어서 그 진화론적인 입장이 아닌 인간 중심의 로봇과 기계 윤리가 로봇과의 그 기계 윤리가 집중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그 제자이긴 한데요. 그 어떤 그 석사학위 논문을 이제 제가 지도한 것인데 기독교 세관에 의한 인공지능 윤리 교육 이거를 이제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대안의 하나로.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나와 있는 그 인공지능 윤리 교육에는 그 AI와 인간의 그 관계 윤리에 대해서 이렇게 잘 다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보완하는 측면에서 이제 좀 다루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인공지능 윤리니까 윤리는 우리가 그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준 거기 때문에 이 윤리를 결정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세상의 윤리와 다르게 신명 윤리이고 절대적 윤리이고 의무론적 윤리인데 이것이 이제 반영되도록 그 인공지능 윤리도 가르쳐야 한다. 그다음 기독교 세계관으로 볼 때 기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문화 명령을 수행할 때 하나의 그 도구가 되도록 우리에게 이제 그런 것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기술은 하나의 명령을 실행하기 위한 하나의 그 방편이다. 근데 타락을 해서 우리가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권력의 그 의지로 그래서 그 기술을 통해서 전능해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제 드러나고 그리고 또한 기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소외하는 이제 그런 그 타락의 현상이 이제 일어나고 그런데 그 우리가 어떻게 그 그런 구원과 회복의 측면에서 그 이것을 다루어야 하냐면 그 이렇게 몇 학자들의 얘기가 있는데 미래 세대의 그 책임이 있도록 그 책임 있게 이 기술을 이제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된다. 하나님 뜻에 맞게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이런 의미들이 들어가도록 이제 교육 과정을 이제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는 이거예요.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문화 명령에 부합하지만
하나님의 정하신 도덕 체계를 준수해야 해야 한다, 이런 이제 주요 아이디어가 교육 과정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요. 이제 다른 연구들을 이제 많이 참고를 해서 이 선생님이 이제 그 세 가지를 가르쳐야 된다고 그랬어요. AI와 인간, 그 다음에 AI가 사회에 주는 영향, 그 다음에 그 AI라는 기술을 어떻게 그 우리가 도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이렇게 이제 이 내용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교과서에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많이 없는 게 AI와 인간이에요. 이 영역을 제대로 안 다루고, 이 영역을 다룬다 할지라도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우월하다고 하고 이제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요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공지능과 인간을 비교해서 인간을 대체할 수 없다. 이 인공지능이. 그리고 그것은 어떤 그 생명을 가진 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존재로 인정하는 그런 그 관계로 갈 수 없다. 그런 그 내용을 여기다 이제 가르치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I와 사회는, AI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했을 때 그 문화 명령을 수행하는 측면이 있지만 부정적인 영향도 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집중적으로 인공지능에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그 기대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남용이 지금도 많이 나타난다. 그래서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딥페이크나 여러 가지, 그래서 이것도 청지기적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 인공지능의 공공성, 이거는 아까 이게 굉장히 기술 집약적이고 고가의 그 테크놀로지이기 때문에 더욱 인간을 소외하는 그런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가르치고,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그 유익한 부분은 나누어져야 된다, 이런 거 이제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의 책무성, 이건 개발자로서 어떤 그것들을 개발할, 어떤 그 프로그램을, 어떤 내용을 아이들이 짤 때, 포뮬라를 만들 때 그 관련된 도덕적 이슈가 뭔지 아이들이 생각해보고 그걸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공공지능의 공정성과 투명성, 이건 이제 데이터를 줄 때 아까 아마존의 그 면접관 그 얘기가 여기인데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공정하게,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 데이터를 우리가 주는 거에 따라서 굉장히 무서운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죠, 인공지능이. 인공지능의 통제성, 이게 가장 핵심적인데, 우리 딥러닝으로 해서 초인공지능이 이제 생기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가치 창출이라고 하는 어떤 인간의 욕심과 그런 것 때문에 이것을 그냥 통제권을 놔버려서는 안 된다는 걸 이제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가르쳤고요. 이게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할 때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해서 이제 대부분 많이 우리가 기대한 대로 이제 했다, 그런 이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제가 AI의 시대의 인성교육과 관련해서 지금 차별금지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동성애와 트랜스젠더 같은 것은 그냥 다만 성의 자유라든가 성의 해체의 문제만 이렇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 때 인간의 증강, 인간의 어떤 기능의 증강이라고 하는 점에서 지금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이렇게 뭔가 기대되어지는, 또 전망하고, 일부 사람들이 전망하고 있는 트랜스 휴머니즘과 굉장히 연결되어 있다, 이 동성애와 트랜스젠더 같은 게. 또한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우리가 올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 포스트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지난 강의에서 했던 진화론적 도덕교육 이론이나 신경윤리학과 맞닿아 있다. 이 사람들도 도덕성의 당위성을 해체하고 이렇게 전혀
다른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어떤 그 인간의 형태를 이제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릴리스한다, 이렇게 풀어놓는 이제 그런 입장인데, 이제 그것과도 이제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그래서 기술 발달이 진화론과 맞닿아 있다는 점이 매우 주목할 만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화론이 그냥 그 세계의 그 발생 기원 이것에만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 문화의 영역과 이 심지어 최첨단 기술 영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좀 더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 연구가 인간종을 넘어서는 기계종을 이제 만들 것이고, 그 기계종은 하나의 그 존재로 접근을 해서 우리가 더불어 잘 살아야 되고, 또 결국은 인간종은 또 이렇게 이렇게 종식되고 기계종이로 나아가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전망하는 그런 인문학자, 과학자가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요. 도대체 제정신인가?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제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 존재 자체를 인간이기를 스스로 포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과학을 발전시키고 인문학 논의를 진행한다는 것이 정말 놀랍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미래에 대한 예측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는 그 종말론 이것과 이제 관련이 있어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개혁주의 종말론적 입장에서 그 AI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예측하고 있는 트랜스 휴머니즘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겠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이 일 가운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이걸 한번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20세기 교회는 역사가 그리스도의 통치하에 있다는 관점을 잘 못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처처에 그 전쟁과 기근과 그 지진과 홍수가 날 때 우리는 급속한 변화 가운데 세속적인 관점에서 이런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쌓이거나 아니면 세속적인 방법으로 그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은데요. 그래서 그리고 가끔 이제 교회 가서 그렇지,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 도우실 거야, 이 정도. 그래서 하나님과 교회는 단지 일시적인 피난처와 그 임시 변통적인 그 자선가가 될 뿐이다라고 이제 그 기독교 역사 신학자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잠깐 그럴 때가 좀 덜어 있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 힘있게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그 종말론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바른 종말론과 역사관이 이제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토니 후쿠마의 그 개혁주의 종말론에 보면 우리가 그 종말을 향해 가는 것은 곧 어떤 거냐면 이미 오셨고 초림 때, 그리고 아직 오시지 않은 재림의 심판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긴장선상에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 기다리며 사는데, 그리스도의 그렇지만 이게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 그 구원사가 우리가 계속 회복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배우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AI의 이런 그 포스트 휴머니즘이나 이런 인간종이 끝나고 기계종으로 간다고 이런 그 악행들을 저지르는 것을 볼 때 그리스도의 승리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 인간의 이 역사가, 이런 것을 이제 느낄 때 우리가 때로 이렇게 많이 낙담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안토니 후쿠마가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향해서 끊임없이 전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 두 줄기, 즉 사단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이 함께 그 병행해서 강화된다고 이분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회복되는 측면이 있는데 한 그 회복되는 그 정도만큼 악도 더 이렇게 강해지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때로 그리스도의 승리를 반영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현실을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의 최악의 그 악은 십자가인데 그 부활을 딛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최고의 축복을 성취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벌어지는 많은 그 문화적인 그 변혁들, 인쇄술이 발달하고 삼국 함수가 발달하고 자동차가 발전하고 원자가 발견되는 여기 안에 다 명암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두운 측면과 인쇄술이 발달했을 때 이교도 서적이 또 이렇게 많이 되고 그 악한 내용들이 이렇게 퍼지는 것에 대해서 우려했지만 인쇄술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이렇게 한 그런 게 있고 삼각함수가 발달해서 항해술이 발달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복음이 그 대륙으로 전해지고 또 태평양을 건너서 우리에게 온 것 같이 그게 항해술 발달 위해서는 삼각함수가 반드시 필요해야 됐고 이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발달도 아마 우리가 지금은 다 알지 못하지만 지금도 사실 우리가 다 쓰고 있습니다. 컴퓨터 안에도 들어있고 집에 가면 냉장고 안에 들어있고 뭐 이렇다고 그래요. 너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은 우주적 회복을 말을 하는데 재림 때 우리의 부활과 더불어 우주적인 회복이 일어날 때 우리의 그 영혼만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과학 문화의 어떤 열매도 새 땅에서 발견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불신자의 가 발견한 그런 어떤 요소들도 그럴 거라는 겁니다. 사실 의료가 발달해서 굉장히 우리에게 이런 좋은 이런 보건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인간의 존엄을 그런 의료적인 측면에서 회복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믿는 신자들이 개발한 건 아니, 믿는 자들에 의해서만 개발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과학의 지상 명령의 수행이 이렇게 진행되면서 하나님의 선일 때 이것은 열매로 발견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 즉 죄에 대한 싸움과 선교 사역과 좀 더 두드러진 그리스도인의 문화를 세우려고 하는 이 땅의 노력들은 이 땅에서뿐 아니라 다가올 세상에서도 가치 있는 것일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시고 이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 주로 제가 얘기한 거는 굉장히 네거티브한 측면들을 많이 얘기했지만 장애인들을 도울 수 있는 의료 보조기를 만든다든가 뭐 여러 가지 좋은 측면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셨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더욱 힘차게 이런 문화 명령 가운데도 주님의 일꾼으로 참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잠깐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데 뭘 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21절 그리스도를 모든 통치자와 권세와 능력과 지배권과 또 이 세상이나 오는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교회는 그리스도 몸이며 어디서나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계신 곳이다.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이 프로그램 개발자로도 우리가 참여하고 또 여러 가지 과학 기술 분야에 지금 산업화는 이 디지털화, 네트워크화 이것을 떠나서는 할 수가 없는데 이것이 이제 악하게 사용되어질 수도 있고 인간의 통제권을 넘겨주는 그런 우를 범하는 그런 일도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지만 또 하나님의 자녀들도 여기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공지능을 관련한 사람들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아버지 인간의 존재를 아버지 기계에게 넘기는
아버지 그런 일도 서슴지 않고 하려고 하는 이 악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 그 무엇보다 아버지 그 정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가치인 것을 우리가 알고 또 우리의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소망과 믿음이 더 보배로운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불법자의 악행을 통치하시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주님께서 맡기신 직분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디지털 세상을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도 더 굳건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문화 명령 가운데 분별을 가지고 기쁨으로 참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차별금지법을 하나님 막아내기 위하여 아버지 헌신하는 모든 동역자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대한민국이 꼭 그 차별금지법을 막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